네, 안녕하십니까. 박진식입니다. 원래 어제 조금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재료역학에 대한 그 문제를 뭐 한두 문제 조금 하고 조금 그 응력 변형률 곡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모아스컬 문제는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하겠지만은 좀 이 부분 또 예전에 또 이야기한 부분이지만은 또 생각나서 학문하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또 노트 정리할 때 한번 이런 관점 또 이런 취지에서 한번 또 노트를 정리하고 공부하시라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좀 강의 되는 대로 하고 나머지 프린트물은 제가 다시 내일이나 다시 업로딩하고 그 앞에 했던 것들은 다음 주부터 해서 또 학습해 나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료학 이제 strength of materials 해가지고 재료의 어떤 강도에 대한 학문인데 제가 첫 시간인가 했던 그 SI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유닛 시스템 국제 단위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구글이라든가 좀 보고 정리한 건데 국제 단위계는 MKS 단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쭉 내려오던 그런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거리의 단위, 디스턴스 거리 미터, 질량 단위 킬로그램, 타임 시간에 대한 그 세컨드를 주로 이제 MKS 요것을 확장을 해서 기본 단위계 7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본 단위 3가지에다가 4가지 기본 단위인 전류를 나타내는 단위, 전류, 전자의 흐름, 전류를 나타내는 단위, 암페어라고 하죠. 암페어. 그리고 온도, 온도의 국제 단위는 섭씨 온도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켈빈 온도 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도, 빛의 세기 칸델라라고 그래요. 칸델라. 그리고 어떤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나머지 미터 킬로 세컨드는 뭐 자세하게 아마 예전에 한번 조금 했으니까 나머지 네 가지 단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류를 나타내는 암페어죠. 암페어 줄여서 AMP 또는 암페어라고 하는데 1948년에 앙드레 마리 앙페르라는 그 프랑스 수학자 물리학자가 전류 흐름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름을 따서 앞에 이름 성을 따서 A 또는 AMP까지 이렇게 줄여서 쓰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자, 이 암페의 단위는 어떤 양이냐고 하면은 밑에 보면은 직선의 무한 도체가 있습니다. 원형 단면의 크기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고 직선의 무한 길이가 1m 간격으로 주어져 있을 때, 즉 무한 원형 단면적을 가진 두 개의 직선 도체가 진공해서 1m 간격을 유지할 때 두 도체 사이에 1m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의 힘을 생기게 하는 그 전류를 1암페어라 그러죠. 그래서 Q 이퀄 IT에서 전류 흐름량은 1암페어는 즉 두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력, 전기가 흐르는데 전기 일렉트릭이 흐르면은 그 파라데이 유도 전류 법칙에 따라서 자기력이 또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가 흐를 때 전기장이 형성된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류 흐름이 생길 때 주변에 유도되는 그 자기장 세기 자기력을 이용해서 이 전류의 양을 측정하죠. 그때 이와 같은 경우에 이에 따라서 자유 공간의 투자율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헬리 퍼 미터당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의 자기장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여튼 좌우전 여기서 뭐 조금 자세하게 물리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의 크기를 측정해서 이 보통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투자율, 전기장은 유전율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하여튼 자기장의 세기에 나타내는 헨리의 단위는 또 그 조셉 헨리라고 미 물리학자가 이제 그 자기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H라고 땄고, 전류는 앙드레 마리 앙페르라고 하는 프랑스 수학자 이름을 따서 이제 A를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 그렇게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물질의 양을 할 때 몰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1몰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12, 그 탄소 원자 12의 그 12g의 원자에 포함되어 있는 그 원자 수를 1몰이라고 했는데, 2018년에 이것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보가드로 수로서 1몰의 양을 정의했습니다. 1몰에 해당하는 입자수를 로서 1몰을 정했습니다. 그럼 1몰은 이제 우리가 PV 이퀄 nRT라고 하는 이상기태 상태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아보가드로 넘버 6.0221412 곱하기 10의 23성, 약간 줄여가지고 6 곱하기 10의 23성계의 입자수를 아보가드로라는 그 또 물리학자 수학자가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보가드로 수만큼에 해당하는 입자수를 1몰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화학실에 봤던 몰랄 농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몰의 단위를 써서 어떤 물질의 양을 측정을 하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칸델라라는 단위, 칸델라. 칸델라는 어떤 양초 캔들이죠, 캔들을 어떤 그 라틴어 계열로 하게 되면 칸델라가 되고, 그 줄여서 CD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의 어떤 세기를 나타내는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점광원, 하나의 어떤 점에서 퍼져 나오는 특정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 단위, 입체각당 어떤 특정 각에 해당하는 그 입체각당 광속 빛도 이제 그 우리가 그 뭐 입자인 동시에 이제 그 파동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 어떤 물결파, 이제 그 또는 그 파의 그 하나의 그 파장, 우리가 어떤 물리 시간에 배웠던 파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어떤 다발로서 이제 묶어서 번들로 나타내는 정도면은 그 이제 어떤 발기례가 되겠죠. 그런 양들을 칸델라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좀 최근에 좀 바뀌었는데, 하여튼 좌우전 뭐 조금 찾아보면은 이 칸델라가 진동수, 어떤 파동이 한 번 일정 시각당 한 주기에서 다음 주기에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의 이 거리를 일정한 시간당 진행하는 수 또는 진동하는 수가 그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는데, 540 곱하기 10의 12성 헤르츠, 이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진동수가 되겠죠. 그 파장은 뭐 아무리 짧든, 만약 이런 파장이 하라면은
이런 파장이 초당 540 곱하기 10의 12성만큼 진동한다는 거죠. 한 주기당 진동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그런 단색 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으로 매 스텔라디안당 683분의 1 와트일 때 이 방향에 대한 광도 빛의 세기다. 참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 빛의 세기를 어떤 그 단색 광, 어떤 빛의 어떤 소스에서 빛에서 방출되는 그 빛의 그 양으로서 이제 정의한다. 일단 뭐 그 정도로 아시고 여기서 그럼 이제 입체각 아까 입체각당 빛 다발의 어떤 크기라고 했는데 입체각을 또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평면에 나타내는 이제 라디안이 있습니다. 라디안 1 레디안이 있고 그거를 3차원에서는 이런 이 공에서 어떤 잘려진 부분의 어떤 면적과 관련된 양이 이제 레디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디안에서 SR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공의 일부분 반지름이 R이 있고 그 반지름 R에서 잘려 나가진 부분의 면적이 R 제곱에 해당하는 것을 1레디안으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줄이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재료역학 시간이라든가 예전에 많이 배웠지만은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억력을 총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보면 로버트 훅이라는 영국의 수학자가 1635년에서 1703년에 이제 영국의 어떤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1676년에 옆에 보는 그림과 같이 어떤 고정된 그 스프링에다가 힘을 달리 해가지고 이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 힘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늘어나고 작게 힘을 가하면 원래 길에서 조금 늘어나는 그 변형량을 측정해서 세계 최초로 F=로 힘을 주어지면은 그 변형량이 비례 상수는 K라고 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훅의 법칙이라고 하죠. HOOKE 로버트 훅. 우리 어떤 친구들 보면 그냥 HOOK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HOOKE 이름이 성이 훅입니다. 훅 HOOK 그래서 훅슬로라고 하죠. 훅슬로를 1676년에 했는데 우리가 힘을 이제 어떤 단면적으로 어떤 뭐 일정한 단면을 간 스프링이 됐든 봉이 됐든 단면적으로 나누면 억력이 되고 전체 초길에서 늘어난 양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엡실론 스트레인이 되죠. 그래서 변형량, 그러니까 억력 변형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우리 머티리얼 사이언스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관계를 이제 이거를 직선으로 이제 나타내는 어떤 그런 구간이 있고 이거를 어떤 소성 변형 단계까지 쭉 파괴 시점까지 우리 어떤 콘크리트 재료가 되든 아니면 철근이 됐든 어떤 모든 재료 뭐 나무가 됐든 그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일정한 단면을 갖는 어떤 봉에 대해서 시그마 엡실론 관계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쭉 직선적으로 올라가다가 항복이 일어나고 아래 위로 좀 출렁거리다가 다시 조금 증가를 합니다. 최대 강도까지 올라가다가 재료가 파괴가 되죠. 스프링이 끊어지죠. 뭐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시그마 엡실론이라 하는데 뭐 이걸 많이 봤는데 이걸 한번 최종적으로 또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쭉 항복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3단계 정도의 어떤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이 직선의 기울기 각도는 파이라고 이제 만약에 측정된다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 즉 탄젠트 파이가
기울기가 되는데 기울기는 1분의 2, 즉 델타 x분의 델타 y, 이 슬로프라고 하죠. 어떤 직선 구간의 슬롭을 우리가 탄성계수라고 그러죠. 탄성계수. 시그마 이코르 엡실론의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탄성계수가 이제 기울기에 해당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엡실론 구간에서는 주로 허용 응력 또는 비례 한도까지, 보통 이제 허용 응력 이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울기 직선 기울을 사용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용이 워킹 스트레스 해가지고 사용 응력, 조금 더 다시 설명하는데, 이 워킹 스트레스는 우리가 설계 개념이 이 사용 응력을 허용 응력 이하로 하는 것이 워킹 스트레스 디자인이죠. 그런 게 있고, 극한 강도까지 가서 또 하는 이제 다른 게 있고, 우리가 뭐 소성 설계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자 일단은 사용 응력, 그리고 이 사용 응력의 한계를 허용 응력이라고 그러죠. 즉 사용 응력이라는 개념은 이 안전율을, 극한 강도를 안전율로 나누어서 이 직선 구간에 원래는 이게 극한 강도까지 가는 재료인데, 이것을 안전율을 2.5든 3이든 주어가지고 대폭적으로 낮추게 되면은 이 직선 구간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온다는 거죠. 값이 원래는 이게 만약에 100이라 하면은 안전율을 만약에 5로 두면 20까지밖에 이제 만약에 못 선다는 그런 재료로서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하는 그런 개념이 허용 응력 설계법이 되겠습니다. 사용 응력. 그래서 이제 사용 허용 응력이 있고, 그 사용 응력의 상한 응력을 허용 응력이라 한다. allowable stress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이 힘을 줬다가 이 스프링을 일정 힘을 줬다가 놓게 되면은 다시 되돌아가는데, 이때 되돌아가는 어떤 힘을 준 만큼 늘어나는 길의 한도가 되는 것이 비례 한도가 된다.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제 항복이 되고, 이 항복 전부터는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우리 항복선을 하듯 1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변형을 줘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소성 변형을 두고, 영구 변형을 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원래대로 못 돌아가고, 그래서 다시 힘을 주게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응력, 상항복, 하항복, 어퍼 일딩 스트레스, 로어 일딩 스트레스. 그러다가 더 변형량이 이제 급격하게, 여기까지는 변형량이 뭐 미수하게, 예를 들어서 뭐 한 1mm, 2mm 단위였다면 여기서 뭐 10mm, 뭐 센치 단위. 그래서 항복 응력 이상부터는 무한하게 이제 힘이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힘이 늘어나지만 힘을 받으면서 늘어났다가 나머지는 이제 끊어지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고, 토젤의 어떤 응력 변형을 보면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그 레지듀얼 스트렝스라든가 리밋 스테이트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또 다음에 시간 나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 F 이퀄 KX 또는 시그마 이퀄 E 엡실론 이런 관계를 텐서라고, 이제 우리 대학원에 왔으니까 아마 소성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그 소성론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텐서 표현으로 아인슈타인이 만든 그런 부호 사인 컨벤션으로 따라하게 되면 시그마 ij 이퀄 Cij KL 엡실론 KL 포스 오다 텐서라고 하는 탄성 계수를 텐서 개념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훅슬로우를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관점, 응력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수직 응력을 받는 경우는 시그마 이퀄 E 엡실론 뭐 이렇게 되고, 그때 해당하는 비례 상수를 E 이퀄 탄젠트 파이죠. 아까 제가 같은 탄젠트 파이 이를 마줄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 해가지고 탄성계수, 특히 이 어떤 힘을 줬을 때 힘을 주는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줬는데 힘의 방향과 직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직각으로 이제 변형이 이런 나긴 나는데 그 방향은 이제 직각 반 이제 횡방향이고 이건 길이 방향, 종방향, 힘을 주는 방향으로 이제 비례상수라 해서 종탄성계수 또는 탄성계수 또는 영모듈러스라고 그러죠. 이것은 토마스 영이라고 1774년에서 영국의 수학자 과학자가 이제 이 비례상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이제 영계수 또는 종탄성계수 또는 마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이 이제 종이라는 거 아까 제 종탄성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란저투디날이라고 이제 발음하죠. 롱기튜디날이 아니고 란저투디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종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로는 횡이죠. 가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로 방향. 세로는 가로와 직각으로 아래쪽 가로 방향 횡단한다. 그죠? 우리가 어떤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가로질러 가는 횡단. 그래 횡단구배, 종단구배라고 해요. 세로 방향, 가로 방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가로 방향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전단은 이 좌우, 횡단은 좌우 방향, 세로는 아래 위 방향, 상하 방향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알지만은 헷갈리지 않게 해서 그게 힘을 작용하는 방향이 종단으로 수직으로 하는 수직 응력이 작용하는 건 시그마 E 엡실론 그 전단 응력을 받는 경우 어떤 면과 나란하게 횡단적으로 이 면이 어떤 면에 종이가 있으면 이 면에 나란하게 면과 나란하게 수직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이런 표시를 옛날 자기장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자기장이 화살이 있다면 화살 이 지면과 수직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면 이거는 이제 수직 응력이 되고 어떤 작용면과 나란하게 하는 건 쉬어 스트레스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로 이렇게 이 면과 나란하게 작용하는 건 전단이라고 쉬어 스트레스. 타우 이퀄 이런 경우는 이제 이제 변형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이제 그 각도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변형량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저 여기서는 타우 이퀄 Z 감마 그 횡탄성계수, 종탄성계수, 횡탄성계수 또는 가로탄성계수, 전단탄성계수, 마줄러스, 쉬어 마줄러스 그렇게 트랜스버스 하다는 그런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최적에 대해서는 시그마 V 이코르 K 엡실론 V 해가지고 일단 최적 탄성 계수라 그러고 거기에 해당하는 변형률은 엡실론 V는 V분의 최적 원래 최적분의 변형된 최적의 양 이렇게 해서 이제 최적에 대한 거 수직 응력, 전단 응력, 최적 응력 그 되는 상승 탄성 계수를 E 종탄성 계수 G 전단 탄성 계수, K 최적 탄성 계수라고 그러죠. 이 관계식도 제가 아마 시험 문제를 내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한번 또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뵙고 하여튼 요번에는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여러분 다 또 뭐 새로운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테 있는데 좀 모르는 부분들은 더 보충하시고 또 다시 한번 또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노트 필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한번 요것도 좀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했던 것이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로서 이제 표현을 하고 노트 필사하고 하는 것이 공부고 학문이라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힘의 평형 문제는 어떤 책에도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만은 이것도 책의 풀이와 달리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명확하고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공이 어떤 양쪽 한쪽은 30도 들린 어떤 경사면과 있고 또는 수직면 이렇게 공이 무게는 200뉴턴 약 뭐 한 20kg 대충 이런 공이 작용하고 있을 때 그림과 같이 무게 200뉴턴의 강구 스틸볼 쇠구슬이 판 사이에 끼어 있을 때 30도하고 90도 끼어 있을 때
그 사이각은 60도가 되고 이제 기울이진 경사각은 30도가 되고 이렇게 끼어 있을 때 접촉점 A점 경사 30도는 A점의 반력을 계산하라 뭐 이런 문제가 주어졌으면은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하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풀긴 풀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처음에 이제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이라 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조금 이렇게 작용점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렇게 나타내야 여기서 이제 떨어진 거리에서 200뉴턴 그리고 반력이 생긴 A점에 이제 A점이 있고 여기 이제 O점이 있고 그 O점에서 반력이 이제 수직으로는 이제 이게 30도 이렇게 비례 관계를 따져서 풀게 되면 30도가 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B점에서 이렇게 반력이 작용합니다. 자, 이것을 벡터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 점으로 모을 수 있다는 거죠. O점으로 모은다 그러면은 O점에서는 뭐 위에서 이렇게 물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방향이 관계없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200뉴턴 작용하고 거기에서 RA 코사인 30도가 이렇게 요 방향이 되겠죠. RA 코사인 30도가 이렇게 또 위로 RA 사인 30도는 옆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벡터의 성질. 벡터는 어떤 한 지점을 이용해서 물체가 작용하는 점이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시그마 F 이퀄 Y를 정렬성질하면은 RA를 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설할 수 있다. 나머지는 그냥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올리고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지난번 어떤 좀 첫 그런 뭐 이렇게 상견례 자리가 있었는데 아주 즐거웠고 또 우리가 또 다음에 또 같이 한번 또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늘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은 공부는 딴 것이 아니고 필기를 하면서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한 번 더 나타내므로써 말은 백날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의 언어로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최대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다음 주에도 계속 또 충청도에도 또 심의를 가고 뭐 여러 군데 또 서울시 점검이 있고 바쁘게 돌아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맡은 업무 최대한 잘 하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얼마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